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함은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허미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이름을 딴 모양인데 여기서는 직접 확인한 영어식 발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즈는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4월에 발주되어 1918년 1월 15일 착공,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허미즈가 만들어질 때는 아직 항모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고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허미즈는 처음 만들어진 때에는 비행갑판에서 뜨는 함재기 이외에 바다에 착수한 다음 끌어올리는 수상기도 동시에 탑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허미즈의 취역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수상기용 크레인이 함에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미즈에는 영국 해군의 초기 수상기 총 12기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주로 활약했던 항공모함들은 함재기 위주로 작전을 펼쳤고 수상기는 주로 정찰용으로 중순양함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허미즈의 완공은 계속 늦어지는데 함의 설계가 도중에 일부 변경되기도 했고 영국 해군의 다른 함 건조에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했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허미즈는 처음 설계 시에는 4인치 대공포 6문을 장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미즈의 완공이 거의 가까워 오면서 영국 해군은 허미즈에 5.5인치 대함용 함포 6문을 장착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에 대함용 함포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 역시 항모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미즈보다 더 늦은 1920년대에 취역한 미국의 렉싱턴급 항공모함에도 중순양함에 들어가는 8인치 함포가 총 8문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렉싱턴급 항모의 8인치 포는 미군이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던 1942년 초에 제거되었습니다. 허미즈는 착공된 지 6년 만인 1924년 2월 18일에 정식으로 취역했습니다. 완공된 허미즈의 기준 배수량은 11,020톤이었고 16노트, 시속 약 30km 속도로 8,300km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의 길이인 전장은 173.7m에 지나지 않아 2차 대전 때 활약하는 다른 나라의 항모의 전장인 260에서 70m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당시 항공모함들은 순양함에서 개조되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허미즈는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항모입니다. 하지만 역시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일본 해군의 호시오가 착공은 허미즈보다 거의 3년이 늦었지만 완공은 1년 이상 빨리 돼서 처음부터 항모로 설계된 최초의 항모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허미즈는 취역 이후 처음에는 지중해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고 사진과 같은 복엽 정찰기에 이착함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허미즈의 함교를 보면 2차 대전 때 일반적인 항공모함과는 달리 꼭대기에 상당히 큰 구조물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에 장착되었던 6문의 5.5인치 포의 사격 통제 장치가 위치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소개되었던 일본 항모 호쇼의 초기 모습을 봐도 함의 가운데쯤에 크기가 큰 함교가 위치해 있고 그 뒤에 삼각대 모양으로 마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도 원래 항모에 장착된 함포용 사격 통제 장치가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호쇼는 나중에 개장을 거쳐 함교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이착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갑판 위 함교가 아예 없으면 작전 지시 등에 방해가 되는 면도 있어서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의 일본 주요 항모 중 하나였던 아카기를 보면 처음에는 비행갑판 위 함교가 없었지만 이후에 항공기 이착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함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올라가서 사이즈가 커진 허미즈의 대형 함교는 아직 항공기가 해전의 중심이 되지 않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미즈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중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아시아로 파견되었는데 1925년 10월에 홍콩에 도착했고 지금 이 사진도 당시 홍콩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허미즈는 홍콩에서 해적들의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조금 전 소개된 페어리 3D 복엽기가 허미즈의 갑판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페어리 3D는 랜딩 기어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고 이렇게 수상기형 모델도 있습니다. 허미즈는 이후 영국에서 수리 등을 거치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1931년 중국 옌타이 근해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허미즈는 이후 중국 상해 및 홍콩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사진과 같은 해인 1931년에는 대만 해협에서 일본 상선의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를 구조해서 일본 구축함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대공무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허미즈는 1932년에는 지금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한 4연장 비커스 59경 기관총을 설치했고 1934년에는 페어리 C1 뇌격기 9기가 허미즈에 합류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위와 같은 복엽 뇌격기를 2차 대전 발발 이후에도 사용했는데 1941년 5월에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를 격침시킨 것도 복엽기인 페어리 소드피쉬 뇌격기였습니다. 1937년에서 39년 사이에 허미즈의 대공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는 바람에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허미즈는 주로 대서양에서 독일 유보트와 상대하기도 했고 독일 포켓전함 아드미랄 쉐어 추격전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큰 전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에서 임무를 마친 허미즈는 이후 인도양의 실론 그리고 영국 통치하에 있던 이라크에도 파견되었다가 1942년 2월에 영국 동양함대 이스턴 플릿으로 배속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실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격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1942년 4월 5일 일본 함대는 실론의 콜롬보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 작전에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인 아카기, 히류, 소류와 대규모 함대를 동원했고 영국은 허미즈가 일본 항모부대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허미즈를 영국이 계획하고 있던 마다가스카르 작전에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함재기는 전부 실론에 남겨두고 항공모함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허미즈와 호주 해군 호위 구축함 뱀파이어는 1942년 4월 9일 실론에서 영국 해군 기지가 있던 몰디브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는 아직 실론 근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몰디브로 향하는 허미즈와 뱀파이어가 출항한 곳은 실론 동북부 해안의 트린코말리 항이었습니다. 트린코말리에서 출항한 허미즈와 뱀파이어는 계속 남진했는데 4월 9일 출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쪽 해안의 바티칼로와 인근 해역에서 일본 전함 하루나에서 발진한 정찰기에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해군도 허미즈와 뱀파이어가 일본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허미즈에는 함재기도 없었고 두 함의 대공 방어 능력도 별 볼 일 없었던 반면 콜롬보 공습으로 일본 항공대의 전력을 직접 겪은 영국 해군은 허미즈와 뱀파이어에 다시 트린코말리로 속히 귀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카기, 히류, 소류, 세 척의 항공모함에서 99식 함상 폭격기 85기와 제로 전투기 9기를 영국 함정 공격을 위해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4월 9일 오전 10시 35분부터 바티칼로와 인근 해역에서 허미즈와 뱀파이어에 급강한 폭격을 퍼부었고 두 척의 함은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항공대가 전투 해역으로 급파되었으나 두 척의 배를 구하지는 못했고 허미즈에서는 총원 566명 중 함장을 포함해 307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초기 항모로서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는 시대에 많이 뒤졌던 허미즈는 위험지역에 배치되었다가 이동을 서두르는 바람에 자기보다 한참 수준이 높은 적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허미즈는 이렇게 18년이 조금 넘는 생애를 인도양에서 마쳤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아카기입니다. 1927년 3월에 취역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던 시점에는 이미 14년 차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1941년 4월에 주력 항공모함 4척으로 제1항공함대를 출범시켰는데 아카기는 이 부대의 기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진주만 기습 직전인 1941년 11월 쿠릴 열도 기지에 정박 중인 아카기의 비행갑판을 찍은 것이고 사진 배경 왼쪽에 좀 크게 보이는 항공모함이 카가,
그리고 제1항공함대의 다른 항모들도 먼 배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3월 26일에 찍은 것이라는데 3월 31일부터 벌어지는 실론 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먼 바다에 호위함들과 동료 항공모함들이 보입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아카기의 함교가 보이는데 무언가 이불 같은 것으로 함교의 상당 부분을 둘둘 말아놓은 것이 보입니다. 언뜻 봐도 함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긴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일본 함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 배는 1765년에 취역한 넬슨 제독의 기함 빅토리입니다. 이 사진은 1900년경에 찍은 것인데 현재도 이 배는 영국 포츠머스항에 보존되어 있고 2012년 10월부터는 형식상 영국 해군의 기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MS 빅토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윗부분에 무언가 이렇게 네트를 쳐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 수병들이 잠잘 때 썼던 해먹이 함내에 많이 있었는데 이 해먹을 이런 식으로 잘 묶어서 네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트 안에 해먹을 넣는 것은 첫 번째 용도가 보관이었고 다른 용도로도 쓰였는데요. 오래전에 전투함에서 쓰던 함포는 폭약이 없는 포탄을 사용했는데 상대편 함에서 쏜 포탄이 나무로 된 함체에 맞아 파편이 튀어 승조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네트 안에 보관된 해먹이 파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느 러시아 함정의 모형을 찍은 것이라는데 함을 둘러싸고 정렬된 해먹 뭉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함장은 정렬된 해먹 위에 다른 해먹 뭉치를 한 번 더 덮어서 보호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해먹을 묶어놓은 것이 매번 파편과 소총탄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증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해먹을 이용해 승조원의 피해를 막는 전술은 각국 해군 함정의 무기가 크게 발전한 20세기 초반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나온 항모 아카기 사진과 더불어 아마도 이것이 해먹을 이용한 방어를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그림은 1905년 5월 27일 일본과 러시아 간 쓰시마 해전에서의 일본 기함 미카사와 당시 연합함대 사령장관이었던 도고 헤이아츠로 및 간부들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 지휘부는 일본 용어로는 노천함교, 영어로는 컴파스 덱에서 지휘했고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어로 즈리도코, 즉 해먹을 묶어 놓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일본 해군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해군도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위 함정은 1916년에 취역한 영국 경순양함 캔터베리입니다. 이 사진은 1916년과 1918년 사이 어느 시점에 찍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교 쪽을 보면 좀 멀지만 무언가 덧대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캔터베리의 함교 부분을 더 확대한 사진을 보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매트를 덧대어 놓은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건 확실히 해먹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매트를 따로 만들어 붙여 넣은 것인데요. 해먹을 매번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승조원들은 보호하더라도 파편으로 해먹이 손상되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붙이고 다니도록 이렇게 매트를 따로 만든 것이고 이런 매트를 스플린터 매트라고 불렀습니다. 파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 스플린터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파편을 막기 위한 매트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매트를 만드는 것이 해먹을 둘둘 말아서 사용하는 것보단 조금 더 발전된 축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본 캔터베리뿐만 아니라 유틀란트 해전에서 활약한 영국 순양전함 라이온을 보아도 함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스플린터 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USS 폰 스토이벤인데요. 1917년 4월에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필라델피아 항에 있던 독일 선박을 징발해서 미 해군에 줘서 미 군함이 되었습니다. 이 배의 함교 부분을 1918년 12월에 촬영한 것이 위 사진이고 확실히 스플린터 매트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영국 함정보다 매트의 크기가 더 커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함들만 스플린터 매트를 장착한 것은 아니고 1914년경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호주 구축함 와레고의 사진을 보아도 함교 전면에 스플린터 매트를 둘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선 미국, 영국식의 사각형 매트가 아니라 해먹을 말아놓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1930년대로 추정되는 이 영국의 MTB, 모터 톨피도 보트에도 앞부분에 스플린터 매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와서 일본 항모에서 매트를 설치한 사진은 지금 여기 아카기 이외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데요. 진주만 기습에 앞서 영식 함상 전투기, 즉 제로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카기 함교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매트를 묶어 놓은 것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전 보았던 1905년 쓰시마 해전 때의 해먹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 1910년대에 이미 영미권 해군이 쓰던 매트와는 다른 전통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서 30년대를 지나면서 스플린터 매트는 점점 사라져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함내에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침대가 해먹을 대체한 것도 있고 함내에 연료와 폭탄이 가득 찼고 항모의 경우에는 항공기와 항공유도 들어가서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파편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화재의 잠재적 위험이 더 커져서 가연성 매트를 장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매트는 2차 대전 때는 일본 해군만 채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맹활약했던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전쟁이 끝나고 미 해군에서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전투 기록을 간행했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1942년 2월 1일 엔터프라이즈 항모부대가 당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마셜 제도 공습에 나섰고 일본군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기록에서 당시 엔터프라이즈에 스플린터 매트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파편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스플린터 매트를 함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의 결정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42년 2월 1일까지 항모 엔터프라이즈에 이런 매트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1942년에 찍었다는 엔터프라이즈의 함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 일본 항모들처럼 확실히 보이진 않고 아마도 이 부분에 매트 비슷한 것이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해군은 태평양 전쟁 때도 이런 매트를 활용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이미 역사에 뒤진 것이 되었고 이후 사라져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중 하나였던 카가 1929년에 취역해서 일본 해군에서 항공모함이란 이름이 붙은 것으로는 1922년 호쇼, 1927년 아카기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 1942년 6월에는 항모 8척이 편성되어 있던 제1항공함대 중 제1항공전대에 아카기와 함께 편성돼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주력 항모였습니다. 카가는 원래 만들어질 때 항공모함이 아닌 전함으로 계획되었는데 항공모함이 되는 데는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1921년에 취역한 일본 전함 나가토인데 일본이 19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이른바 88함대 계획으로 처음 만들어진 전함입니다. 88함대 계획이라는 것은 함령 8년 미만인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을 구비해서 이 함들을 장래 일본 해군의 주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가토가 1917년 8월부터 건조에 들어갔고 나가토의 자매함인 무츠가 다음 해인 1918년 6월부터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나가토와 무츠는 전부 완성돼서 태평양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나가토는 끝까지 살아남아 1946년 7월 미군의 태평양상에서의 핵실험에서 침몰하고 무츠는 전쟁 중이었던 1943년 6월 8일에 일본에서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합니다. 다시 88함대 계획으로 돌아와서 일본은 나가토급 다음 전함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이 카가급 전함의 완성 모형도입니다. 카가급 전함은 나가토급의 확대 개량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획된 1번 함의 이름이 카가였고 2번 함이 토사였습니다. 1, 2번 함이 각각 카가와 토사라고 이름 지어진 때가 1918년 5월 15일이었고 토사가 먼저 1920년 2월에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카가가 1920년 7월에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급의 원래 이름은 카가형 전함인데 토사가 먼저 착공돼서 토사형 전함이라고도 합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돼서 카가는 1921년 11월에 토사는 12월에 진수식을 했는데 이때 이미 두 전함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1921년 11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워싱턴 네이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1921년 11월 21일에 시작돼서 1922년 2월 6일에 끝났는데 중요한 결과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주력함 총 톤수가 5대 3으로 제한되었고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를 10년간 중단하고 건조 중인 주력함도 전부 공사 중단 및 폐기하고 건조 계획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의 결과에 따라 카가와 토사는 진수식을 한 지 2-3개월 후인 1922년 2월 5일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합의의 특별 조항 중 하나는 각국은 각 2척씩 건조 중이던 주력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때 카가급보다 약간 늦게 건조를 진행 중이던 아마기급 순양전함 4척이 있었는데 이 중 2척 아마기와 아카기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가와 토사는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22년 8월 1일 나가사키에서 출항해 쿠레로 향하는 토사를 찍은 것입니다. 일본은 카가와 토사를 어뢰와 함포 사격 등의 실험용으로 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가도 7월에 사진의 토사와 같은 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고 고베에서 요코스카까지 이동해서 그곳에 당분간 방치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카가급 전함은 45구경 41cm 포를 주포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포들은 함체와 따로 만들어져 완성되었고 이 중 토사의 주포탑 중 일부가 일본이 대마도와 부산 장자산에 있던 장자등 포대에 각각 이를 배치해서 미함대가 만약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면 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자산에 있던 포대는 해방 후 미군이 전부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가와 토사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관동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됐고 당시 일본 해군도 뜻하지 않게 이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도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코스카 해군 공창에서 항모로 개장 작업 중이었던 순양전함 아마기의 함체가 크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타원 안에 당시 공사 중이던 아마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관동 대지진 직후인 9월 3일 혹은 4일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기의 피해가 복구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일본 해군은 아마기의 폐기를 명령하고 요코스카에 있었고 피해를 안 입은 카가를 대신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항공모함 2척은 아마기급으로 원래 계획에 있던 아카기와 관동 대지진으로 뜻하지 않게 대타로 들어오게 된 카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카가의 항공모함으로의 개조 작업은 1923년 12월 13일 시작되었으나 아마기와 전혀 다른 배인 만큼 새로 설계도를 짜야 했고 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요코스카 해군 공창에 피해 복구도 해야 해서 1925년까지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카가는 3년이 넘는 공사 끝에 1928년 3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카가는 훈련과 시험 항해를 거쳐 1929년 11월 30일에 연합함대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30년에 찍은 것인데 특이하게 비행갑판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비행갑판이 3개라는 것은 터널식으로 길이가 긴 갑판이 겹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3층에 있는 주 비행갑판의 길이가 약 171.2m였고 2층 비행갑판 길이는 겨우 15m에 그 아래에 있는 1층 비행갑판 길이는 약 55m였습니다. 이건 원래 아래쪽 짧은 비행갑판에서 항공기가 발진하는 사이 맨 위의 주 비행갑판에서 항공기가 동시에 착함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55m 길이의 하단 비행갑판에도 항공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문헌에서는 이런 갑판 배치 방식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못 찾았지만 일본 문헌에서는 이를 3단식 항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3단 비행갑판은 카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이 배는 일본 항모 아카기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제1항공전대 카가와 같이 소속되었던 바로 그 아카기의 초기 모습이 이 사진에 나와 있고 전방에 3단 비행갑판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아카기의 3단 비행갑판을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아카기 우현 쪽에 정박한 전함은 나가토입니다. 그런데 아카기의 가운데 갑판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작게 보이는데 바로 20cm 한 포입니다. 중간 갑판에 20cm 한 포를 설치한 것은 카가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이곳에 함교도 설치되어 있어 가운데 갑판을 발진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행갑판을 2개 이상 만드는 것은 사실 일본이 처음 만든 아이디어는 아니고, 일본도 순양 전함에서 1920년대 초반에 개조된 영국 항모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배는 영국 항모 퓨어리어스인데 여기에도 전방에 짧은 길이의 비행갑판이 있습니다. 1930년에 취역한 영국 항모 글로리어스도 짧은 비행갑판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3층 비행갑판 구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어지게 되었는데요. 1930년대 초 항공기는 태평양 전쟁 때와 달라서 짧은 거리에서도 이착함이 가능했지만, 점점 항공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짧은 비행갑판에서의 발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1층 갑판의 길이까지 합한 정도의 긴 비행갑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카기와 카가는 1930년대 중반에 대대적인 개조를 한 번 더 거쳤고, 아래쪽 2개의 비행갑판을 없애고 경납고로 만들어 위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단 비행갑판과 함께 함수 부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중간 비행갑판에 설치되었던 함교는 이제 갈 자리가 없어서 비행갑판 위에 아일랜드 구조물을 만들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최대한의 발진거리 확보를 위해 비행갑판을 연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카기도 3단 비행갑판을 없애고 카가와 똑같이 개조되었습니다. 3단 비행갑판은 항공기 적재 대수를 늘리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해서 보다 효율적인 항공대 운영을 위한 시도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뢰는 미 해군에서 쓰이던 마크 14 어뢰인데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 잠수함용 표준 대함 어뢰였습니다. 이 어뢰는 정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태평양 전쟁 개전 후인 1941년 12월부터 1943년 11월까지 여기 보이는 구축함용 어뢰인 마크 15와 함께 미 해군의 전쟁 수행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어뢰 스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미 해군의 구형 R급 잠수함인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전간기에 주로 쓰였습니다. 이 구형 잠수함들에 배치되었던 어뢰가 주로 마크 10 어뢰였습니다. 1920에서 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군은 새 잠수함 전대를 구성할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신형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뢰도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이 바로 마크 14 어뢰였습니다. 두 어뢰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크 14가 10보다 약 130cm 더 길었고 무게도 약 450kg 더 나가게 됩니다. 또한 마크 14 어뢰는 마크 10의 최고 속도 30노트, 시속 약 56km에 비해 훨씬 더 빨라진 46노트, 시속 약 85km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공격하는 어뢰의 함정들도 여러 가지로 대비하게 되는데,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함정은 이런 모양으로 동체 옆부분에 튀어나온 구조물을 만들어 추가 장갑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은 함의 속도를 필연적으로 낮추게 했기 때문에 1930년대에 들어서는 보강된 부분이 함체 내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정들이 어뢰에 대비해 장갑을 보강하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뢰가 치명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예 탄두 크기를 엄청 키워서 방어막을 뚫고 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어뢰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또 하나 강구해낸 방법이 어뢰의 탄두가 함의 용골 아래에서 폭파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용골은 선박 하단의 중앙부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중심축이고 배의 척추인데, 보통 장갑은 함의 측면이 두껍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어뢰가 제대로 폭발하면 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뢰에 들어갈 특별한 부품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이건 2차 대전 때 쓰이던 독일의 기뢰인데, 지나가던 배가 기뢰에 닿으면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1차 대전 때 위와 같은 매그네틱 마인,
자기 어뢰를 만들었는데 이 귤에는 평소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아 있다가 군함이 위로 지나가면 그 배의 자기장을 감지해 신관이 활성화되고 폭발한다고 합니다. 마크 14 어뢰를 만드는데 채택된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1922년부터 극비리에 어뢰에 장착할 자기 신관 개발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마크 6 매그네틱 인플루언스 익스플로더였습니다. 이 신관은 미 본토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있던 네이벌 토피도 스테이션 해군 어뢰 기지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고 자기 신관을 장착한 어뢰가 1926년 5월에 첫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실험은 구형 잠수함 한 척을 타겟으로 놓고 시행되었는데 마크 10 어뢰에 자기 신관을 장착해서 2번 발사 실험을 했고 그중 한 발은 이렇게 타겟 잠수함의 밑으로 그냥 지나가서 폭발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 발은 잠수함 밑에서 폭발해서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926년 5월 26일에 시행된 실험에서 어뢰 한 발이 폭발하지 않고 타겟 잠수함 밑을 그냥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자기 신관 장착 어뢰를 이용한 여러 차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전부 실제 탄두를 이용하지 않은 모의 실험이었고 1926년 5월에 이 실험이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기 전까지 자기 신관을 장착한 어뢰의 유일한 실제 발사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대로 된 여러 차례의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1930년대 초는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미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어서 병사들이 묵을 막사에 페인트 칠도 겨우 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에 어뢰 하나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00불이었는데 당시 새 자동차 한 대가 700불이었고 대공황의 영향으로 예산이 많이 감축된 미군으로서는 어뢰 실험에 실제 어뢰를 써서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생산 설비를 확보 못했던 관계로 1937년에는 하루에 1.5개의 어뢰만 생산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으로서는 1930년대 워낙 생산도 제대로 되지 못한 데다가 가격도 비싼 어뢰라는 무기를 실험을 통해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이것이 1926년 이후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까지 자기 신관 장착 어뢰에 대한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40년 하반기부터 1945년 전반기까지 미국의 어뢰 생산량을 보여주는데 1943년 하반기에나 가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진주만 기습 이후 미드웨이 해전 전까지 6개월은 생산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신관을 장착한 마크 14 어뢰는 대략 193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 취역한 미 잠수함 사르고, 태평양 전쟁 개전 직후인 1941년 12월 말 타이렐 제이콥스 소령 지휘하에 동남아 지역에 배치되어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르고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 상선 2척을 발견하고 900m와 1600m 거리에서 마크 14 어뢰 6발을 발사했으나 전부 빗나갑니다. 다음 날인 25일 사르고는 다시 상선 2척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800m까지 접근해 다시 어뢰 2발을 쏘았으나 또 빗나갔습니다. 1시간 뒤 사르고는 다른 상선 2척을 발견했고 57분간의 추격 끝에 900m 거리까지 접근했고 어뢰 4발을 발사했으나 또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르고는 다시 일본 상선을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했으나 당연히 빗나갔고 열받은 제이콥스 함장은 암호문이 아닌 평문으로 해군기지에 마크 14 어뢰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 초반 마크 14 어뢰의 유명한 실패담 중 하나입니다. 마크 14 어뢰는 전쟁 초반 이렇게 미국 내에서 자랑스럽게 시가 행진도 했지만 개전과 동시에 미 해군을 2년간 괴롭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조사 결과 마크 14 어뢰는 지정된 깊이보다 약 10피트, 3m 더 깊이 항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사진에 1926년 실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찰스 라구드는 1890년생으로 1912년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에 처음 잠수함 함장을 맡은 뒤 이후 해군 경력의 거의 대부분을 잠수함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라구드는 태평양 전쟁 개전 6개월 후인 1942년 5월에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후 호주 서부에 있는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잠수함부대 사령관이 되었고, 소문이 벌써 퍼진 마크 14 어뢰의 결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구드는 미군 잠수함 기지 근처 해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는데, 실험 목적은 정말 마크 14 어뢰가 지정 심도보다 더 깊이 가느냐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중에 네트를 설치하고 잠수함 스킵잭에서 시험 어뢰 한 발을 발사했는데, 10피트 약 3m로 어뢰 심도를 잡아놓았지만 어뢰는 수중 네트를 25피트 약 7.6m 깊이에서 통과했습니다. 다음날 두 발의 어뢰를 더 발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뢰 심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니스트 킹 해군 참모총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해군 병기국을 갈구기 시작했고, 해군 병기국은 결국 9월에 어뢰 자망 심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깊게 항진하는지 이유도 곧 밝혀졌습니다. 마크 14 어뢰가 더 깊게 항진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실전 배치 전에 어뢰에 시험용 탄두를 넣고 실험을 했는데, 실전에서 쓰이는 실제 탄두는 시험용 탄두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따라서 시험으로 얻은 수치보다 어뢰가 더 깊게 항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중 누구도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면 뎁스 메커니즘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뢰 항진 시 심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어뢰의 뒤편에 설치되어 있었고, 뒤쪽에 설치된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자망 심도 측정에 오차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뢰의 중앙부로 옮기면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어뢰 자망 심도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자기 신관이 적함을 제대로 감지해서 적함 아래를 지날 때 어뢰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뢰가 적함에 충돌하기 전에 폭발해버리거나 불발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일본 함정 침몰 성공 건수는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943년 3월 19일 미 잠수함 폼페이노가 미드웨이를 떠나 일본 본토 쪽으로 와서 사냥감을 노리다가 항모 쇼카쿠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잠수함의 꿈과 같은 표적인 적 항모를 발견한 폼페이노는 쇼카쿠를 향해 어뢰 6발을 발사했으나 그중 3발이 도달하기 전에 폭발해버렸고, 쇼카쿠는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군 잠수함들은 어뢰 폭발 소리가 들렸는데도 적함이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듯이 정상적으로 항진하는 것을 보면서 어뢰가 미리 폭발한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미군 어뢰가 미리 폭발한다는 것을 알린 일본군 통신을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크 14 어뢰가 타겟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미 해군 병기국에 의해 문제 제기되고 라구드 소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미국 잠수함들도 히요 등 여러 일본 항모를 포착한 적이 있으나 어뢰로 큰 피해를 주거나 침몰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많은 잠수함 함장들과 병기국 간부들이 자기 신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 잠수함 함장들은 전장에서 어뢰를 발사하면 그중 약 10%가 적함 도달 전에 폭발해버린다고 추정했습니다. 자기 신관을 장착한 어뢰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네이벌 토피도 스테이션 NTS였고, 이곳은 북위 41도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38도선에서 약 333km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작 마크 14 어뢰가 태평양 전선에서 실제로 많이 쓰인 곳은 위도가 훨씬 낮은 해역이었습니다. 자기 신관은 자화되어 있는 함체로 인한 자기장을 탐지하거나 함체가 항진하면서 지구 자기장에 생기는 변화를 탐지하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은 위도에 따라 그 세기가 달라져서 북위 41도에서 시험한 결과와 적도 근처에서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자기 신관이 태평양 전선에서 제 몫을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분히 기술적인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술적인 바탕이 없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관의 약점 때문에 이미 영국 해군과 독일 해군은 자기 신관 어뢰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전쟁 발발 전 라구드가 영국의 무관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미 영국 해군이 자기 신관 어뢰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기 신관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들리 모튼 소령은 당시 미 해군의 잠수함 함장이었는데 당시 미 해군에서 일본 함정을 상대로 가장 전과를 많이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모튼 소령은 1943년 5월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신관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미 해군 수뇌부도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43년 6월 23일 라구드 소장은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인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자기 신관을 전체 어뢰에서 작동 정지시킬 것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4개로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호주와 점령당하기 전에 필리핀, 뉴기니를 포함한 지역이 남서태평양 지역으로 지역 총사령관은 해군이 아닌 육군의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주둔 남서태평양 지역 잠수함 사령관이 랠프 크리스티 소장이었는데 1920년대에 자기 신관 어뢰가 개발될 때 깊이 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미츠가 진주만에 기지를 둔 잠수함들의 자기 신관 작동 중지를 명령했지만 남서태평양 지역에 호주에 기지를 둔 잠수함들은 니미츠 휘하가 아니었고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티는 자기 신관을 계속 이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통수권이 다른 두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하게 되는 잠수함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 신관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끄거나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1943년 11월 크리스티의 상관으로 토머스 킹케이드 제독이 부임했고 호주 기지의 잠수함들의 전부 자기 신관의 작동 중지를 명령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마크 14 어뢰는 자기 신관이 아니라 전통적인 접촉 신관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제작된 마크 14 어뢰의 자기 신관인데 이곳에 볼 스위치 어셈블리가 접촉 신관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접촉 신관을 이용하면서 어뢰가 적함에 충돌하기 전에 폭발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일이 또 생겼는데요. 1943년 7월 14일 미 잠수함 티노사가 중부태평양에서 일본의 대형 유조선 제3 토난마루호를 목격합니다. 티노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완벽한 위치에서 어뢰 4발을 발사했으나 단 한 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티노사 함장 댄 데스피 소령은 다음날 다시 제3 토난마루를 목격했고 자기 신관이 작동 불능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두 번째 어뢰 공격은 별로 좋지 않은 거리와 각도에서 발사되었는데 두 발이 명중해서 제3 토난마루의 엔진이 정지되었습니다. 멈춰버린 일본 유조선을 침몰시키려고 완벽한 어뢰 발사 위치까지 다가간 티노사는 총 9발의 어뢰를 발사했고 전부 명중했으나 이 중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6번째 어뢰는 제3 토난마루 좌현에 맞고 물기둥이 일어났으나 그 후 방향을 바꿔 선미 뒤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곧 일본 구축함이 다가오자 잠수한 티노사의 데스피 탐장은 어뢰에 이상이 있다고 직감하고 남은 한 발의 어뢰를 쏘지 않은 채 검사용으로 그대로 잠수함에 싣고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 신관뿐 아니라 접촉 신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라구드 소장은 접촉 신관에 문제가 없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뢰의 탄두 부분에 모래를 채우고 하와이 어느 섬 절벽으로 가서 크레인의 어뢰를 거꾸로 달고 절벽 아래 목표물에 떨어뜨렸습니다. 높이는 타격 시 실제 어뢰 속도와 매치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이 행해졌고 약 70%의 경우에 접촉 신관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바다의 잠수함에서 절벽에 어뢰를 발사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어뢰가 타겟을 90도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접촉할 때 실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추가로 장착된 접촉 신관은 미 해군이 쓰던 9 모델에서 파생되었는데 9 모델은 훨씬 속도가 느린 이전 어뢰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속도가 빨라진 마크 14 어뢰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뢰가 90도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맞았을 때 제대로 폭발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접촉 신관이 보급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외에 어뢰가 발사 후 원을 그리면서 잠수함으로 다시 다가오는 문제 등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의 문제가 마크 14 어뢰에 관련된 중요 문제였고 이른바 어뢰 스캔들의 중심 이슈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 1943년 말부터 마크 14 어뢰는 미군의 효자 노릇을 했고 2차 대전 이후에도 활약하다가 1980년에 퇴역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른바 어뢰 스캔들은 잠수함용 마크 14,
구축함용 마크 15 어뢰에 관련된 내용을 칭하는 것이고 1942년에서 43년 당시 미군 어뢰가 안 맞았다고 전부 어뢰탄만은 아니고 명중이 정말 하나도 없이 제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943년 8월 6일에 벨라만 해전에서는 미 구축함들이 어뢰를 발사해 일본 구축함들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전함 공고를 1931년에 찍은 것입니다. 처음엔 전함이 아닌 순양 전함으로 1911년에 착공해서 1913년에 취역했고 취역 후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모습은 한 번의 개장을 거친 후입니다. 공고는 1900년대 초반 일본 해군의 야심작으로 이후 태평양 전쟁에도 참가하는데 이 함의 건조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이후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면서 급속히 군비를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기술로 여러 무기와 함정, 군사 설비 등을 만들 수 없어서 이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서 무기를 구입하던 당시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지멘스였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1차 대전 이전이어서 당시 독일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지멘스사가 요코하마에 지사를 두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멘스 요코하마 지사의 지배인이 일본인 요시다 슈키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의 조카딸이 당시 일본 해군 함정 본부의 조선 중감이었던 스즈키 슈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멘스 요코하마 지사는 일본 해군과 연결되었고 경쟁사들보다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어서 일본 해군 통신, 전기 장비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했다고 합니다. 지멘스는 그 대가로 일본 해군 장교들에게 금품을 상납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일본 해군이 런던의 은행에 영국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과 지멘스의 유착 관계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비커스와 암스트롱 윗워스로 비커스는 쓰시마 해전 당시 일본 기함이었던 미카사를 건조했고 암스트롱 윗워스도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 해군 함정 12척을 건조한 바 있는 회사였습니다. 때는 1913년이었고 당시 지멘스 도쿄지사에 칼 리터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멘스가 일본 측에 뇌물을 써서 계약을 따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뇌물에 관한 서류들을 챙겨서 지멘스 도쿄 지점장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은 자기에게 돈 25,000엔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멘스 도쿄 지점장은 이 협박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일본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59엔을 급료로 지불했다고 하니까 리터가 요구한 돈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터는 협박이 거절되자 이 서류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은 로이터 통신 도쿄 특파원 앤드류 풀리였습니다. 리터가 서류들을 얼마에 팔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곧 독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이후 풀리 기자는 지멘스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1913년 11월 27일에 지멘스가 서류들을 5만엔에 풀리로부터 구입했고 요코하마에 있던 독일 영사관에서 지멘스 측이 서류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앤드루 풀리가 처음에 얼마의 서류를 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지멘스는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뇌물을 뿌렸는데 육군 전신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15,000엔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뇌물 관련 서류가 사라지면서 비밀이 숨겨지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기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 제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칼 리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독일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칼 리터는 공갈에 관련된 죄로 기소되었다는데 지멘스의 뇌물 공여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정상 참작이 되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지멘스의 뇌물을 받은 일본군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1월 21일 베를린발 로이터 통신이 이 일본 장교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먼저 해군 함정본부 제4부장 후지이 테루고로 해군 기관소장 그리고 함정본부 부원이었던 사와자키 히로타케 대좌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뒤인 1914년 1월 2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이폰 동지회의 시마다 사부로 의원이 이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정부와 해군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은 해군 대신을 지낸 제독이었던 야마모토 곤베였는데 해군 군비 확충을 위해 증세를 추진했고 이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속 해군의 부패상을 특종 기사로 보도했고 일본 해군의 주축이 된 사스마 벌에 대한 비난까지 합친 군중 소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1914년 2월 7일 후지 소장과 사와자키 대좌가 검거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2월 10일에는 중의원의 야당연합이 야마모토 내각 탄핵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분노한 군중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려다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또 하나의 뇌물수수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소개되었던 순양전함 공고. 처음에는 주포로 12인치 포를 탑재하기로 계획하고 착공 1년 전인 1910년에 영국 비커스와 암스트롱사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주포가 14인치로 바뀌고 암스트롱사보다 대구경포에 더 전문성이 있는 비커스사의 14인치 포가 채택됩니다. 주포와 마찬가지로 함의 건조도 비커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공고의 건조에 대해 경쟁사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 일본 해군이 이미 비커스사로의 발주로 기울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공고와 함께 동급함 3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었는데 일본함 공고만 영국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며 공고가 건조되는 영국에 일본 해군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포탑 기타 일체의 선체 기관 등의 도면도 비커스로부터 받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일본은 동급의 히에이, 키리시마, 하루나를 일본에서 건조하면서 일본의 군함 건조 기술을 세계 인류급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1914년 일본 지멘스 뇌물 사건이 계속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 중에 다른 회사가 연관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영국 비커스사의 일본 대리점 역할을 했던 미쓰이 물산의 중역 이와하라 켄조가 공고를 비커스에 발주시키기 위해 해군 고위 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됩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군 함정본부장이었으며 쿨의 진수부 사령장관이었던 마츠모토 카즈 중장이 비커스로부터 약 40만 엔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군의 뇌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귀족원에서 해군 관련 예산 7천만 엔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야마모토 곤베 수상이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5월에는 야마모토 수상과 당시 해군 대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예편되었습니다. 결국 지멘스사의 의혹으로부터 시작해 최신의 순양 전함까지 뇌물 사건이 퍼졌고 현역 사령 장관인 해군 중장이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서 내각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해군 군법회의 결과 마츠모토 중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0만 9,800엔, 후지 소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36만 8천엔, 사와자키 대자는 징역 1년, 추징금 1만 1,500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을 받은 것은 이 3명이 전부였고 총리 대신과 해군 대신이 물러나는 선에서 종결되었는데 1914년 7월 28일부터 1차 대전이 발발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결국 산업계와 군부의 유착 구조를 완전히 파헤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공고가 취역한 이후였고 비커스사는 자랑스럽게 자사 광고 전단에 공고의 모습을 넣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관점도 하나 있는데 사건 당시 추미론 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슈번 출생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당시 해군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군부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각의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을 현역 장성만 맡게 한 것으로 군부가 자기 맘에 안 들면 내각 구성을 아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 출신의 당시 총리 야마모토 곤베는 1913년에 이를 폐지했고 육군에서 요구했던 2개 사단 증설안도 반대한 데다가 야마가타가 의장으로 있던 추미론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야마가타는 독일을 방문해서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 빌헬름 2세는 일본 해군의 공고급 순양 전함을 독일 동양 함대의 위협으로 보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 야마가타와 빌헬름 2세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뇌물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의 검사총장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시 독일 법원이 외교 관리에 맞지 않게 사건 기록에 등장한 일본 해군 장교의 이름을 언론에 공표해버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고는 이후 전함으로 개장돼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가 1944년 11월 미군 잠수함에 어뢰 맞아 침몰했습니다.